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 당론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위성정당 실무 절차에 착수한 국민의힘은 병립형 선택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리 전통시장을 찾아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구리시에 서울 편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정부가 북한과 한라인을 회복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민주당이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에 대한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한 가운데 고심 중인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에 대한 입장과 전당원 투표 여부 등을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위성정당까지 만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조속한 선거제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설 전까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긴 최고위 논의 끝에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 개편 방향은 물론 전 당원 투표에 붙일지, 당무위 혹은 중앙위를 거칠지 등 절차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이 대표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선거제도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제도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권역별 병립형 의견과 전당원 투표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도부 내에서조차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이라면 지도부 또한 국회의원 또한 당연하게 저희 국회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을 당원과 국민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이게 부정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들어가며 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선거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일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대표하기 참 좋을 것 같다며 비꼬았습니다. 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권역별이라는 거 붙이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아직 지금 60 며칠 남은 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총선이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우선 설 전까진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매듭 짓겠다는 계획으로 이재명 대표도 주말 사이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전북과 경기부천 의석수를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 구리시에 서울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소식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설을 앞두고 경기도 구리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며 전통시장 상품권 등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기 분도론을 많이 얘기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편입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 둘 다 경기의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 윤재욱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발표한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의료사고 안전망 및 보상체계 공정성과 관련해 요구해온 사항들을 모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정은 또 협의회를 열고 하락하는 쌀값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드론이나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인 쌀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농촌 지역의 에너지 시설과 난방비 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위기관리 TF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행태와 안보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과 한 라인을 회복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소식을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위기관리 TF 1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정부의 안보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윤 정부를 향해 한 라인을 회복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실질적인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휴전선 인근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나 또 남북 간 대화를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정필모 의원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강민정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관리를 다짐했습니다. 선거관리 과정이 갖는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중하다는 것을 당이 어떻게 보면 구성에서부터 정확하게 이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언론계 인재 2명을 영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입 인재는 이훈기 전 OBS 경인TV 기자와 노종면 전 YTN 기자입니다. 인재위는 두 영입 인재가 언론 자유와 공정언론 시대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한껏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선거제 결정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이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이미 당론을 정했는데 네. 민주당은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놓고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전당원 투표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을 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선이 이제 6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 제도가 이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네.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야 여야 간의 이제 협상이 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하게 된 상황인데 조만간 민주당도 결단을 내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설 이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은 병립형 회기냐, 현행 연동형 비례제냐를 놓고 당내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 최근에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이후 당내에서 책임 전가다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권을 위임.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포괄적 위임을 하겠다. 이제 그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임하겠다는 건가요?
네, 오늘 최고위 회의는 4시간 가까이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강선우 대변인이 이 회의가 끝난 후에 네.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며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다만 지도부가 위임한 권한은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연동형 비례제로 유지를 할지, 만약에 현행으로 유지할 시에는 위성정당을 창당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선거제 안건을 또 전당원 투표에 붙일지까지 이 전부 모두 포함된 포괄적인 위임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또 장경태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을 했다며 결단의 결과가 이번 설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최고위에서 전당원 투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보장을 위해서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여야 협의에 따라서 비례대표제 이제 방식이 확정이 되면 향후에 이 제3지대를 꾸리고 있는 세력들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설 전까지 확정하겠다고 하면 다음 주 이제 2월 8일 목요일까지네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5번째 거부권 행사. 네, 이 내용은 이태원 특별법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취임 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건데 네. 행사를 하면서 대신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확대하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야당과 유족들은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횟수로는 5번째, 법안 수로는 이제 9번째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 건데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이제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정부는 이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조사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며 권한이 너무 커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 또 행정부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를 막는 대신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를 확대하고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유 휴직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유족과 야당은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한 상황인데 이제 그 이태원 특별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재의결 과정을 통과하려면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재의결을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고요. 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한편 민주당 등 야4당과 유족들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실이 드러날 경우 누가 진실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이 두려웠냐고 비판을 했고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서울경찰청장을 겨우 재판에 넘겨놓고 참 뻔뻔하지 않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22대 국회로 또 다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여야 간의 의석수가 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중대재해법 합의 불발.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를 하는 방안을 여야가 이제 놓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는데 합의가 네. 결렬됐었다가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또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네. 민주당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거절을 하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가 또 한 번 불발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그 시행이 되어 왔고 2년 네. 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유예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미
이제 이 사업장도 이제 시행이 되게 된 거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미 적용이 돼 왔고요. 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하는 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바로 지난달이었죠. 1월 27일부터 적용이 돼 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제시한 건데요. 윤재혁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에 설치하는 협상안을 내놨습니다만 네.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이 선거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 민주당도 원칙에 어긋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법을 시행을 멈춘다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 네. 뭐 이런 입장인데 결국에 그 민주당은 노동자 손을 이제 들어준 셈이 됐네요.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양보를 다 해왔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한 민주당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양보를 걷어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윤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확대 적용이 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년 유예 법안을 재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홍 원내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유예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시 멈춘다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법 확대 시행 이후에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을 했다. 전반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여야가 최종 결렬이라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는 있지만 총선이 2개월 앞으로 지금 다가온 데다 법이 이미 시행이 돼서 고용노동부가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인 점 그리고 법 시행 나흘 만에 중대재해법 사고가 2건이 발생한 점을 봤을 때 다시 논의를 좀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민정책 전담 조직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입국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아래 이민청을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청 신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때부터 추진해온 핵심 과제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 방침에 반발하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원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는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 계획을 의결한 것은 최 원장을 지키기 위한 방탄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TF는 또 감사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마저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에 입당했습니다. 양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다가 되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독재 타도만 외치고 당과 생각이 다르면 내부 총질이라면서 처단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권을 뺏기고도 당은 졌지만 잘 싸웠단 분위기였다며 문재인 정부 때 언론개혁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피하고 청년 민생 의제도 발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제22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백 총장은 22사단이 휴전선 최북단에서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대형 산불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적극 대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해달라며 군 장병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철도 지하화 경쟁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철도 지하화를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여야가 지난달 저출생 공약으로 맞붙은 데 이어서 철도 지하화로 두 번째 공약 대결을 펼친 건데요. 민주당은 어제 도심을 지나는 모든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에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를 적용해서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이 그 핵심인데요. 지하화를 추진하는 수도권 도시철도와 철도, GTX 구간도 이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연장 구간만 총 259km에 달하는데요. 총 연장은 약 260km, 259.2km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80% 정도가 지하화가 필요하다. 사업비는 일단 키로당 약 4천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80조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민자 유치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하루 앞선 지난달 31일 수원을 찾아서 철도 지하화를 포함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처럼 도심 모든 지상철도의 지하화는 아니지만 전국 주요 도시의 중심부를 갈라놓는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서 1시간 생활권을 만드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철도 부지는 주변 지역과 묶어서 개발하고 이때는 용도, 용적률, 건폐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업비로는 약 5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교와 철도 부분이 덮이고 거기에 공원이 그리고 어떤 산책로 그리고 뭐 맨하탄 스카이라인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에서도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주택이 생길 수 있고 공원이 생길 수 있고 상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민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용인데요. 민주당은 대략 80조 원으로 추산했고 국민의힘은 사업비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약 5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자 투자를 유치해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서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무엇보다 사업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일이겠죠. 이처럼 여야가 하루의 시간차를 두고 같은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면서 은근한 신경전도 벌였는데요. 집권 여당 또는 집권 세력은 약속에 익숙하지 않고 실천에 익숙해야 합니다. 지금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우리 정부 여당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해 주셨네요. 저희는 실천할 겁니다. 우리의 약속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천을 수반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그리고 그 실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일각에서는 철도는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표심을 자극하려는 포퓰리즘 공약 아니겠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건 철도 지하화라는 장밋빛 전망은
과연 현실을 외면한 허울뿐인 공약일까요?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개발 계획인 만큼 장단점을 면밀하게 따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중에 한 분이 지금 또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그 방금 단신에서도 또 읽었습니다. 우리 양소영 전 대학생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기사를 읽었는데 제가 지금 소개를 전 위원장으로 했는데 요거 맞습니까? 일단 제가 이번 주까지는 소속이 없고 이번 주 일요일에 그 개혁미래당 창당대회 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는데 그때 이제 입당도 하고 그렇게 부여받는 직책으로 이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오늘 하루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땠어요? 사실 제가 당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제 주변에 이제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도 다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오늘 하루 계속 연락을 이제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또 사죄를 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핸드폰을 켜놓을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몇 통 왔습니까, 전화? 200통 정도 왔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오늘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약속을 지켜주셨고 최 의원도 이 소식 들었을 때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놀랐습니다. 네,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 저희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먼저 그 윤 대통령이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KBS와 대담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죠. 앞서 여당에선 총선 전 김 여사 논란을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디까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논란이 좀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최 의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하는 것은 여러 상황을 좀 감안해서 잘 결정한 것 같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표현을 했는데요. 저도 이 말처럼 잘 결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논란이 터지고 난 후에 전혀 언급이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신년 대담에서는 좀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조치로 시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은 근데 좀 더 소상할수록 좋겠죠. 자세하고 소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수록 논란이 좀 잠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부족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화가 나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사실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태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한 국민으로서 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서 굉장히 개탄스럽고 화가 났었는데 어쨌든 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대담을 잡는 행위 자체는 일단 좀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총선용 앞두고 이제 여당의 압박이 굉장히 셌다. 그래서 뭐 약속 대련이라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논란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정치적 공세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또 명확하게 입장을 펼쳐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당의 총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여사 그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명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가 민주당의 거부로 불발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총선 전 노동계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사기 집단에 빗대면서 선거용 공약을 남발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자,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될 가능성 있을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좀 극적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감지됐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부산이랑 강원 그리고 오늘 포천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주 처벌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오고 있고 또 좀 현장이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왕좌왕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데도 좀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고요. 사기 집단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사용했는데 저는 오히려 야당이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저는 신년 간담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기업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맞는 말이죠. 지금 이 50인 미만 기업들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은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국회 앞에서도 3,000명 정도가 모여서 좀 이거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800만 근로자뿐만 아니라 38만 중소기업인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해주어서 2월에는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양 위원장 입장 어떨까요? 저 이 주제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입장이 아니라 상식적인 잣대로 본다고 하면 본인의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달라고 지금 계속 여당이 주장을 하는 거는 노동자들 삶 죽이겠다라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판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유예 기간 동안 얼마나 준비를 좀 착실하게 했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선거제와 관련된 당론 결정 권한을 또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당원 투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선우 대변인은 관련해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정 시점은 설 연휴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제가 오늘 탈당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맞지 않지만 제 속내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까지 제가 확인했던 당내 분위기로는 병립형 회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로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행위 이거 이제 진짜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만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전당원 투표는 결국엔 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거든요. 답을 내려주고 당원 투표로 붙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도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민주당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에게 욕먹을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당원들한테 투표 붙이는 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위성정당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여부도 전당원 투표했었고 이낙연 대표 시절에는 서울 부산 재보궐 그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전당원 투표했었고 지금 또 이렇게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들이랑 했던 약속 다 안 지킬 수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반성하는 모습 보인다라고 하면 국민께서 또 지지를 해주실 건데 이런 식으로 반성은 하기 싫고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유력한 여야 합의안을 일각에서 그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보고 있는데 전국을 그 3개에서 6개 정도 지역으로 나눈 뒤에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그 의석수를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제3지대 소수 정당들 입지가 불리해지면서 각 당의 총선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네, 일단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말 자체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앞에 권역별을 붙여가지고 네.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는 거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보통 병립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 47석 중에 정당 득표율을 3%가량 따면은 이제 한 석을 얻게 됩니다. 네. 근데 권역별로 또 나누게 되면은 산술적으로 약 6%에서 7% 정도를 올라가네요. 획득해야지 네. 네, 비례대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소수 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할 거면은 사실 저번 국회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그거 저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싸워왔는데 결국은 만들어 놓고 지금 또 이거를 이상하게 교묘하게 바꾸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는 좀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과연 총선을 치르시겠다는 건지 좀 고민이 많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와가지고 이 권역별이 양당의 의견 조율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정해져 가는데 비례성이 약화되면서 민주당이 뭐 의견을 뒤집는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사실 참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총선 전략 같은 경우는 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양소영 위원장이 이제는 당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례로나 지역구로나 신당들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자리를 얻어가려면은 또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들려면은 좀 더 힘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당사자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뭐 사실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어쨌든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연동형제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은 맞지만 네네. 사실 지금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막상 제3지대로 와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에 대한 정치 혐오 또는 그런 분노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기에도 좀 바쁜 상황이라 좀 어떻게든 그 체질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권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선거제 논의를 하고 있는 그 민주당을 향해서 나도 민주당을 갈 걸 정치하기 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나오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양소영 위원장. 오늘 그 기자회견 하시고 그 개혁미래당에 입당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청년 최고위원과 그 청년 그 산하의 그 청년당의 대표를 맡을 것이다. 자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거 맞습니까? 어떤 게 갖고 계실까요? 그 뭐 사실 제가 청년 뭐 최고 책임 뭐 네, 이런 네, 거는 네. 잘 모르겠고 제가 일단 그 제안받은 것은 네. 결국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체제 안에서 협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에 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확정이 아닙니까? 청년 최고위원.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인지 뭔지는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시지만, 확인을 네. 받아봐야 되겠지만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 5인 집단 체제로 이렇게 5인 집단이요? 네, 그 워딩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없고 사실상 당 대표라는 직책이 없고 5인 책임 최고 체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5인 중에 한 분이 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이해가 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여받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청년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대안들을 어떻게 새롭게 좀 만들어낼지 특히 개혁미래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준석 신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미래
저희 네. 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개혁미래당에 대해서 어쨌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100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준석 대표가. 네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계속 텐트 이야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그럼요. 그거면 어쨌든 지금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대안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전술을 이야기를 네, 하면서 정치공학적인 계산법만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신당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합류해서 이 대안에 발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활약을 앞으로 해 나가 보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의원은 그 양 위원장 선택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셨을까요? 저는 네. 사실 엄청 놀랐어요. 엄청 이제 놀랐어요? 금요일 날마다 뵈는 그죠? 분이 갑자기 딱 저도 이렇게 놀랐습니다. 정말 기사에서 접하니까 네. 정말 놀랐는데 사실 잘 탈출하셨다. 이 탈출하셨다. 얘기를 탈출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잘 탈출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끄덕 계시는데요. 북한이 오늘 오전에도 서해상으로 뭐 미사일을 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뭐 김일성 수석 이런 단어, 우리 북한 어제까지만 해도 그 6.25가 38선에서 계속되는 좀 잦은 싸움 때문에, 다툼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좀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나오셔서 저는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제3지대가 좀 커져서 좀 좋은 건강한 그런 정치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제3지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이끄는 개혁미래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연일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수용 불가 인사 때문에 통합이 멀어져 간다. 또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면서 연대를 위한 지향점을 공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이대로 무산이 되는 걸지 돌파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누구 먼저 말씀을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준석 대표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제3지대 결국엔 성공시켜야 하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거대 양당 체제를 어떻게든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번 3지대 꼭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3지대로 모으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은 그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 저희도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텐트 치자는 이야기 좀 하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텐트를 쳐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은 그걸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혁미래당에 합류된 것도 이런 역할들을 하고자 합류를 결심하게 되었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국민연금 문제 뭐 이런 것들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잃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산적한 사회적 문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논쟁을 회피하지 말고 자꾸 막 메신저를 공격해서 갈라치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정치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합의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회피하지 않고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빅텐트 가능성 90% 정도로 예측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 나온 걸 보니까 그거는 허은하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다라고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 이준석 대표가 개혁미래당에서 이제 좀 몸집이 커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좀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아까 양소영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앞세웠을 때는 정말 뭔가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당인가를 좀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개혁이라는 걸 앞세웠지만 사실 이 원칙들이 무너지는 순간
이 당이 가진 그 아이덴티티는 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좀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사람들을 영입해오고 이러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랑 맞지 않는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또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그 제3지대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바른미래당을 일단은 같이 만들어 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좀 자신감도 있어 보이시는 것 같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권역별 병립형이 지금 좀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3%는 좀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소영 위원장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이낙연 대표가 무조건적인 양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같이 양보를 해서 맞춰가는 좀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개혁신당까지 합하면 야권에서 20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함께할 계획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동안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이 대표가 조 장관의 바람처럼 이 연대할 가능성 뭐 없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반윤, 뭐 반명 이런 식으로 무작정 합친다는, 그러니까 반윤 연대로 합친다는 그 논조인데, 무작정 합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되게 우습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제3지대에서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반윤, 반명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정치가 희망을 보여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누군가를 없애고 반대하고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제3지대 꾸려진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 정치에 동참할 생각 저 역시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동감해요.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짝꿍이던 친구랑 의견이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짝꿍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대뜸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쟤 왕따 시키자, 좀 이렇게 학교 폭력을 오히려 좀 리딩하는 그런 학생 같다, 조국 전 장관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나쁜 행동이잖아요. 북콘서트에서도 뭐 돌 하나를 뭐 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조차도 너무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사실 이분 2월 8일 날 2심 선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지금 실형이 나왔고요. 근데도 조국 전 장관 따님은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약혼했다, 반지 자랑하고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대할 가능성은 좀 전무하다고 보고요. 2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준비한 질문은 소진을 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시간이 찾아왔는데, 한 달 전에도 작별 인사를 했었거든요. 여심저격을 또 빛내주신 두 분과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차 의원도 작별 인사 하게 됐습니다. 개국 공신이신데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배웠고요. 스스로도 이걸 준비하면서 참 즐거웠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아랑 앵커가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는 매주 금요일 날 여기 오는 게 너무 기다려졌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봤는데 또 보면은 제 부족함도 느낄 수 있었고, 그거를 좀 삼아서 좀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했었고요. 그럼요. 스스로도 또 정치 현안 공부하면서 더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선 때문에 저도 국회 방송도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최 의원이랑은 또 다시 만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양소영 위원장 방송 3주 같이 했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특별 인사하게 됐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선 저는 국회 방송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찾아주시고 또 섭외해 주셔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보든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되게 목소리가 떨리는데 좀 평소와 다르게 좀 떨리시는 거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최 의원님께 네.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계속 고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괜히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밥 사실 겁니까? 네, 밥도 사고 카페도 다 살게요. 풀코스로 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앞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그 여야 균형 있는 방송을 위해서 저희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패널과 함께 여심저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